보시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187쪽 한자의 보급과 교육에 관련 부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제일 밑에 임신 서기성만 하나 체크할 거예요. 네, 임신 서기성만 체크하겠습니다. 특별히 나올 게 없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임신년 6월 14일 두 사람은 같이 적어서 하늘에 맹세하나이다.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나라의 충돌을 잡아 지니면서 과실얻기를 비웁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큰 벌에도 감수하겠나이다.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지더라도 반드시 행할 것을 다짐하나이다. 따로 작년 신민년 7월 20일에 맹세했듯이 시, 상서, 예기, 춘추, 자시전을 차례로 배워 익히기를 3년 안에 다 할 것을 거듭 다짐하나이다. 임신년에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서자는 맹세했다는 뜻입니다. 맹세할 서자니까. 네. 그리고 그 내용을 글로 남겼다. 유학 발전과 되게 관련이 있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통일신라 국학, 국립대학이죠. 네, 국립대학의 줄임말입니다. 자, 설립, 유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신문학에 체크합니다. 신문학의 밑줄. 나라가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었고 왕권이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인재가 많이 필요했겠죠. 국학을 설립하였다. 변천, 경덕왕 때 태학감으로 명칭을 받게 된 별표. 이건 자주 나오는 기출이에요. 경덕왕 때 태학감으로 해공왕 때 다시 국학으로 개칭됐지만 그 짧게나마 태학감으로 명칭을 거쳤다. 이건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덕왕 때 공자와 그의 제자 10제자와 10철과 72제 사상을 들어도 국학에 안치했다. 성덕왕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공자와 그 공자의 10철과 72제자의 사상을 국학에다가 안치했다. 당과 수교가 재개됐음을 의미한다. 재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 한참 전에 문무왕 시기에 나당 전쟁을 통해서 신라가 당나라를 격파시켰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이가 멀어졌겠지. 그리고 한참 지난 성덕왕 시기에 와서 다시 수교가 재개됐음을 의미한다. 공자와 10철, 그의 제자 철인에 해당하는 10명의 제자와 72자의 화상을 그림과 조각을 안치했다. 입학 자격 15세에서 30세의 귀족 자제 중 대사 이하의 경의를 가진 자 또는 간등이 없나 중에는 장차 간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기간 9년을 하였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이와 같은 내용을 가르쳤다 정도. 독서산품과 별표. 내용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독서산품 거의 대부분 원상을 물어보는 거죠. 이미 앞전에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보통 상, 품, 중, 하. 아주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품. 네. 이렇게 만들어서 관직을 주려고 했다. 근데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귀족의 반대로 실패했다. 귀족의 반대로 실패했다. 이유는 귀족들이 저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한다고? 있을 수 없어. 즉 제도가 우리의 벌품제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네. 실패했습니다. 적수성공 실패했지만 그래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추가할 거예요. 과거 시험이 아닙니다. 과거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과거 시험이 실시된 것은 고려 광종 때 가야, 그죠? 고려 광종 시기 가야만이 과거 시험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기억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볼까요? 발해 가볼까요? 주자감. 발해 주자감. 고난 때, 네. 대학이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당나라의 학제를 그대로 가져다가 모방했기 때문에, 독자성이라든가 자주성 가함은 걸 리가 없고요. 네. 유교 경쟁을 주로 가르쳤을 것이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역사 편찬과 유학의 보급. 보겠습니다. 항상 기억할 때 역사서가 나올 때 나라가 되게 강력했대. 부강했을 때 주로 역사책이 만드는 사실입니다. 자, 박스도 한번 볼까요? 도표. 고구려 벨트 신라 보겠습니다. 고구려 신집 이문진입니다. 영야왕대 7세기죠. 가장 늦습니다. 백제 4세기 근초왕대. 예. 고흥의 서기. 예, 4세기 가장 빠르죠. 진흥왕 거칠부 6세기. 이건 기본이고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이건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죠. 네, 이건 암기하세요, 여러분들. 안 되면은. 네. 그 다음에 유학의 보급 보겠습니다. 신라 중대 강수. 예교 문서에 능통했다. 예교 문서의 대가로 신라 중대 유교의 정치 이념 방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강수. 꼭 기억하실 것. 김치성이 아닌 사람은 거의 대부분 육주품일 가능성이 99%. 1%는 얘기 안 하는데, 이거 김운경 같은 사람이 육주품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주품의 가능성 때문에 100%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거의 김치성을 갖지 않는 사람들, 강씨, 채씨, 우리 신라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런 성을 가진 인사들이 꽤 있죠? 이 인사들은 거의 육두품일 가능성이 크다. 자, 예교 문서에 능했다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답설임기서다. 네, 답장을 했다는 뜻이죠. 누구에게? 설임기에게. 이건 당나라 장군이죠. 네, 당나라 장군에게 편지를 썼다. 그 다음에 청방인문서. 청합니다.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뭐죠? 방문이죠? 신라를 방문해 줄 걸. 인문은 김인문을 얘기합니다. 김인문은 무해랑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까 잠깐 서두 얘기했죠? 범민은 무모하게 되고요. 무해랑의 둘째인데 원래 이제 당나라 황제의 수기 일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됐죠. 예교 목적으로요. 근데 이제 나당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김인문이 인질적 성격을 가지고 당나라에 계속 있는 거야. 그럼 신라 입장에 되게 껄끄럽지. 당나라에 대한 어떤 정신을 펼치려고 한다 치면. 그래서 인문을 다시 신라로 보내준 게 어떻겠습니까? 그 글을 적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또 웃기는 게 아니라 당나라 황제가 이 글에 감동을 받아서 인문을 신라로 보냈다. 그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불교 비판, 세계로 비판했다. 강수 내용입니다. 네, 불교를 비판했죠. 불교의 비판한 내용을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보면 강수의 부친 아버지께서 강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강수야, 지금 신라에는 불교와 유교가 널리 퍼져 있는데 너는 어떤 걸 선택하겠냐 물어봤다는 거죠. 강수 대답하기로 아버지, 친구들과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데? 불교는 세상 밖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죽어서 가야 할 세상을 갖다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세이교라고 비판했어요. 세상 밖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세교라고 비판글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강수는 유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던 인사이기도 하겠죠. 설총가죠. 육두포입니다. 마찬가지. 설총. 강수 최치영은 신라의 3대 문장가로 불렸습니다. 이둘 정리하였고
대표적인 게 하왕계죠. 네, 설정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하왕계죠. 여러분 적지 마세요. 네, 글이 다 거기 있으니까. 네, 꽃의 임금에게 내는 규율이에요. 꽃의 임금에게 내리는 계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신문왕이 이제 통일이 완성되다 왕권이 강화되다 보니 나라가 안정되다 보니 주변에 여성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을 꽃에 비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미꽃과 할미꽃에 비유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장미꽃은 화려하지만 간신의 어떤 역할을 부여한 것 같고요. 할미꽃은 화려하지 않지만 충신에 비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미꽃보다는 할미꽃을 가까이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설청이 왕에게 이렇게 글을 보냈다는 걸 화학이라고 하는 거죠. 신문왕이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지 뉴천마가 있었는지 정치를 되게 잘하고 정치를 되게 많이 남겼어요. 우리는 철청을 미워해야 돼? 좋아해야 돼?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 왜? 철청이 이런 글을 써가지고 신문왕이 확 깨트렸잖아. 그러다 보니 정책이 되게 많아졌잖아. 그럼 신문왕 업적에 대한 정책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다 해야 돼. 수험생 입장에. 네. 정책은 좋죠. 충고를 잘했죠. 어드바이를 잘했죠. 그래서 그러고 수험생 입장은 양이 막 늘어나는 거야. 공부량이 늘어났잖아. 왜? 설총에 대한 화학계도 공부해야 되지. 신문왕이 정신차려서 정책 되게 잘 펼쳤던 정책도 다 공부해야 돼. 선생님 생각이야. 자, 됐죠? 그 다음에 쭉 더 가보겠습니다. 김대문 가야 되겠죠? 김대문. 진골 출신의 학자입니다. 김시성은 보통 왕족이고요. 진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서, 하랑세기 밑줄, 그 다음에 고승전, 그 다음에 한상기는 오늘날 서울이죠. 한산주의 지방가를 얘기하게 되면서 서울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적었다. 그 다음에 계림잡전, 계림은 경주를 지칭하죠. 그 당시 수도했던 경주의 재미있는 얘기들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악본 등이 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김대문에 관련된 부분하고 채치용풀 섞어 들어오면 안 돼요. 섞여서 가끔 우리 출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김대문에 대한 사료를 던져주고 이분이 쓴 저서가 아닌 것, 아니면 또 채치원에 대한 사료를 던져주고 이분이 쓴 책이 아닌 것, 김대문 책과 채치원의 책이 혼돈돼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대문의 저서는 현재 절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삼국사 인용될 뿐입니다. 아셨죠? 신라대 도당 유학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사를 보겠습니다. 주로 육조품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주는 최초 김웅경입니다. 김웅경. 밑줄 보시죠? 김웅경이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방금 잠깐 언급드렸죠? 네. 육조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전부 다 증거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 김가기, 채치원 등이 있었다. 김가기라면 증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역사적인 부분이요. 이렇게 너무 오래된 역사들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채치원, 김가기, 김웅경, 육조품 같은 신라인들이 당나라에 가서 빈곤가, 당나라의 유학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보내시면 빈곤가로 합니다. 이제 당나라 애들과 실력을 견주어서 합격하다 이런 질문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치원이 신성량이 부름을 받고 신라에 왔지만 본인이 너무 낮은 관직을 갖다 보니 육조품이 최고 높은 벼슬 관직 정도 해봐야 아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직 가지고는 진골들을 갖다가 컨트롤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성 양식에도 문란해졌던 사회 풍조도 있고 정치가 부패되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무 10조만 올려놓고 그냥 은둔해버렸습니다. 시무 10조를 줄였습니다. 시무 10조. 훗날 고려 성종시기가 차성도에 시무 28조가 있죠. 같은 채씨 집안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무란 단어를 쓰는 거야. 시무란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개혁책이에요. 개혁책. 개혁책이 되었다. 자, 지어서 보겠습니다. 개원필경. 시문집이에요. 당나라의 유학 시기에 썼던 개원필경. 그리고 토항소 경무는 개원필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현재 전래되고 있는 거죠. 네.
대원 필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당나라에 항소라는 사람이 난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토벌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글을 쓰게끔 요거 경문을 쓰게끔 만들었다. 왜? 병사들에게 읽어주고 내가 꼭 이 사람을 격퇴하고 우리나라를 안위를 보존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명문의 글을 썼다는 감동을 받고 당나라식의 토벌꾼들이 즉 당나라 군사들이 용기를 얻고 되게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제왕연대력 볼게요. 제왕연대력 꼭 알아야 할 부분이죠. 제왕연대력 신라 왕들에 대한 얘기죠. 제왕연대력에 잘라볼까요? 이렇게 신라 왕들은 이렇게 기록됐죠. 계속 이거 나오네, 그죠? 거차이마왕,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 사람들 전부 다 부족계 개념이, 부족장의 개념이죠. 기껏해야 이제 지정왕식이 와야 이제 왕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잖아요. 중국은 전부 다 뭐예요? 황제잖아. 당나라가 전부 다 황제잖아. 자기가 당나라를 근무하기 전부 다 황제만 보고 살았잖아. 근데 신라의 역사를 쓰려고 봤더니 기껏해야 지정왕 이후의 왕이 나머지 전부 다 부족장이라고. 안 되겠다. 모두 다 왕이라 표기하자. 제왕연대력. 자존심, 자주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사륙집 이거 시험에 기출됐던 것들이에요. 사륙집 시문집입니다. 네, 시문집입니다. 최근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당나라 관리를 쓸 때 시문집인 중산 복계집도 있습니다. 이건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네. 나온다면 이게 되게 어려워진 부분이 되겠죠. 중산 복계집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고려 현종 때 문창우라는 작호를 받았다. 네. 고려인데 문창우라고 하는 작호를 받았다. 후라고 하는 얘기는 후작의 자기를 받게 되었다. 후작의 자기를 받았다. 그런 신분이 왕자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됐다. 네. 추증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셨기 때문에 추증 또는 추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발해의 내용 보죠. 앞자 기한 등을 통해서 발해의 고유 문자가 있는 걸로 알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게 해독하기는 어렵다. 공식 문서나 일기 문서에는 한자를 주로 많이 사용했다 정도 됐죠. 그 다음에 193쪽 천문과 수학에 관련된 부분.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천문 부분 보겠습니다. 신라 첨성대 많은 책까지 있습니다. 첨성대 선덕여왕시기.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기 누각전 정도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발전. 그 수학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석실이나 천정의 구조, 모듈링 구조죠. 수학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모듈링 구조를 만들어낼 수 없죠. 백제 정림사 요거층 서탑, 되게 균형미를 얘기하고 있죠. 균형미. 신라 항명사 구층 목탑, 마찬가지. 엄청나게 60m 이상의 고층을 나무 목재로 만드는 수학적 계산 방법이 있지 않고 불가능하다. 통신라. 석굴암의 석굴 구조. 가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수학적 계산법이 필요할 거고, 불교 3층 석탑과 다보탑 마찬가지. 다 수학적 계산법이 있어야 가능했다. 194페이지, 목판 인쇄술. 무구정강 뒤에 달아진 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현조라는 세계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금속 발자국은 직진인 거 다 아실 거고, 구분하시면 되겠죠? 어디서 발견했느냐? 불교 3층 석탑에서. 석가탑에서 발견된 뜻입니다. 다보탑이 아니라 석가탑. 이거 한번 나왔죠? 거기서 발견되었다. 정도. 그 다음에, 제지술. 무구정강 뒤에 달아쟁이 있어진 종이 당나무입니다. 나무 종 중에 당나무라는 게 있는데, 당나무가 종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였죠. 그 한자로 보면 당나무 저자를 쓰죠.
고려와 조선시대 초기에 저하라는 용어를 쓰면 뭐가 되죠? 종이로 만든 지폐는 지폐가 되는 거예요. 지폐. 보통 우리가 고려 조선하면 동전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동전, 그죠? 네, 엽전을 생각하는데 당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이걸 저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속 공예 기술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게 칠지도죠. 칠지도, 백제의 칠지도. 근초광 시기에 애양이 하세했던 내용들 있죠. 네, 칠지도. 백제 금동 태양로 이런 것들 전부 다 금속이 기술이 발전되지 않고 불가능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른쪽에 통신라의 금속 기술, 성덕대왕 신정, 에밀레 정 또는 봉독사 정들이 되게 금속 기술이 발전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 되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내용 중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게 197페이지 고부들이 나와 있죠. 옛날 고분들, 무덤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부터 갑니다. 첫 번째.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을 사용했다. 점차 불식 돌방 무덤으로 양식이 바뀌어갔다. 네, 기본입니다. 초기 돌무지 무덤 보겠습니다. 적석, 오타가 있네요. 네, 적성이 아니고요. 적석. 네. 돌을 쌓을다 뜻이요. 돌석자, 그 다음에 쌓을 적자. 네. 그 다음에 분포. 주로 곡을 수도했던 만주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무덤이 형성되었다. 아마 요즘 치면 공동묘지 좀 될까요? 네, 엄청나게 많은 무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태왕릉과 장군청이다. 되게 제일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태왕릉은 광해토양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파괴됐죠. 근데 이게 중국 땅에 있다 보니까 이게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땅에 있었다 어떻게 해요? 이미 벌써 공사 다 끝냈지. 근데 장군청이 장수왕의 능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태양릉도 아마 이런 형태를 취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무덤들이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을 무더기로 쌓았다. 엄밀히 따지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석청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여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여기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만들었다. 제사 지내는 공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죠. 시신은 보통 우리 지하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보통 개념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제사도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런 개념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특징을 가진 게 가장 뭐가 있을까 보면 어때요? 발굴이 되게 쉬울 것 같죠? 네, 쉽습니다. 그 다음에 발굴이 쉽다 보니까 부장품이 있을 것 같습니까? 발굴이라는 저는 자, 수정 좀 하겠습니다. 안 되어진다. 이렇게 할게요. 네. 발굴이 아니라 도구로 되게 쉬워졌다. 무마제로 끝나가잖아, 그죠? 부장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도구를 쉬운 만큼 부장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이 하나, 벽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벽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백제 건국 세력이 무덤을 갔다는 거예요. 네. 백제 초기 무덤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백제 서울에 있는 석천동 송파구에 있는 석천동 고궁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백제 초기 무덤과 고구려 초기 이런 무덤의 형태를 보면 유사하다는 얘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부요적인 일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건국세력들이 고구려도 주모, 백제, 원조 건국세력 전부 다 부요적인 일파일 가능성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굴식 돌방 무덤 거죠. 굴식 돌방 무덤은 거기 후기로 가면 이렇게 굴식 돌방 무덤이 갑니다. 돌로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굴식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런 형태를 취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입구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하철 딱 쭉 들어갔다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이런 커다란 문이 있고, 딱 들어갔을 때,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뭐, 거실 있을 거고, TV 있을 거고, 그죠? 그 옆에 보시면, 자, 측면에 부엌이 보실 거고, 화장실도 있고, 큰 방, 작은 방. 뭐 이런 식의 구조가 있을 거거든요. 얘네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에 전부 다 벽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벽화. 초기에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갖다, 그죠? 네, 삶의 모습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후기를 갈수록 추상화적 성격을 띠고더라. 네, 추상화적 성격을 띠더라. 아까 그 청명백호 주작 같은 그러한 추상적 사심도 같은 내용들.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나의 삶이 죽었죠. 끝났죠. 살았을 때 이 삶이 죽어서도 연장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삶의 모습이 그대로 똑같이 재현된다는 뜻입니다. 네. 천장에는 벽화를 그리고 천장은 모듈문 구조를 그리고 네. 요 공사 부분을 이제 모듈문 구조를 마무리하더라. 자, 이게 모듈이 뭐야? 천장이라고 보자, 그러게. 지금이야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를 보서 하루만 지나면 다 굳어져서 천장이 마무리되죠? 근데 이 시기에는 철근 콘크리트 기술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뭐예요? 이 부분, 모서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돌을 넣고 판석을 올려가면서 모서리 부분을 줄여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줄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뭐를? 줄였다는 거죠. 뭐를 줄. 그래서 일본 애들 표현 방법은 일본 애들은 이렇게 쓰죠. 일본식 표현 방법, 말각 조정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는 모듈 구조다, 이렇게 하죠. 모서리 부분을 조금씩 줄여갔다. 그럼 이걸 입체 표현을 바꿔볼까요?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야겠지. 무덤의 형태가 이렇게 터 형식 쭉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얘네는 여기다 어떻게 해요? 네. 이런 별자리들 이렇게 그랬다. 하늘의 별자리들 이렇게 그랬다. 이런 고브레인들의 천하관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천하관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고분 벽화의 특징, 당시 생활, 문화, 종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 한 페이지 넘겨가겠습니다. 변화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생활의 모습들, 후기로 갈수록 추상화적 모습을 띄우고 있더라. 그 그림을 통해서 보시죠. 부엌과 수레의 모습들, 그 고구려 귀족들의 되게 그 여유 있는 삶, 풍부한 삶,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악 3호분이죠. 그 다음에 사신도 강서대묘의 이러한 모습들, 후기로 갈수록 변화되더라. 특징을 보겠습니다. 안악 3호분, 대행렬도라고 그러는데요. 밑에 그림이 약간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그 왕릉급으로 보고 있다는 건 안악 3호분이요. 아마 미천왕이나 고공왕 정도에 보는 견해가 있다.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도중에 깃발에 이제 안악 3호분 중에 이런 깃발이 달고 가는데 한자로 성성이라고 하는 깃발이 보여요. 왕의 행파도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덕흥리 고부, 덕흥리 유주자사를 비추고서 유주자사를 지내다가 고구려 망명은 진의 무덤으로 명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주자사 진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북한의 학자들은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의 모습, 양코스리 할 수 없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명의 태수에게 보고를 받고 유주자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유주자사에서 그 유주라는 지역이 오늘날 북경 근처라는 겁니다. 북경 근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영토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북경 근처까지 이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주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주라는 것이 말하는 유주. 강서대명, 사신도가 이거 기본. 네, 강서대명, 항해도 지역과 평안도 지역 접경선 부분에서 네, 사신도가 발견되었습니다. 강서대명 안에서요. 그 다음에 무용총, 만주 집안이죠. 무용총. 그림 같이 봐주시죠. 무용총. 춤추는 모습들, 그 다음에 수렵하는 모습들, 예. 무용총이라고 합니다. 네, 각저총, 씨름하는 모습 보이죠? 이 씨름하는 모습이다. 각저를 한자로 씨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저총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삐쩍 나오는 게 하나 있죠. 이 매부리 코거든요. 코가 쭉 나와 있죠. 아마 서역인으로 추측된다. 서역인. 아마 오늘날 이슬람 애들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우리 고구려 땅에는 고구려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서역인들까지 와서 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만큼 고구려의 개방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수산리 고군 여인도. 수산리 고군의 여인도가 지금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수산리 고군의 여인도가 일본의 다카마스 고군 여인도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구려의 이런 문화가 일본에까지 전파됐음을 엿볼 수 있다 정도까지. 그 다음에 백제고군 가보죠. 백제고군. 한성시기 계단식 돌무지 무덤입니다. 그 대표적인 서울 석천동 고군입니다. 고구려 장금총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건국 얘기를 했을 때 오죠. 부의족과 유사하다는 거. 옹진식이 간다. 별표를 한 5개 할까요? 네. 공주 송산리 밑줄. 밑에 부연 능산리 사업시대. 구분하실 거. 공주 송산리와 부연 능산리. 발음이 좀 어려워집니다. 보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워볼까요? 예, 앞줄 하면 이게 무덤에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요. 네. 공주 성상리 무덤에는 총 7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7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글자를 이렇게 못 쓰죠. 굴식 돌방 무덤이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이 2개가 있어요. 여기 6호분이 있고 7호분이 있어요. 이게 일명 무령왕릉이에요. 여기는 6호분은 누구 건지 몰라. 왜? 일제강점기식이 전부 도굴 당했어요. 대신 벽화를 가져가지 못하고 벽화는 존재합니다. 벽돌 무덤은 벽화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본다면 그건 답이 아니에요. 벽화가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는 벽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셨죠? 되게 꿀식 돌방 무덤은 벽화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벽화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장 큰 틀의 공부를 이렇게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꿀식 돌방 무덤 보겠습니다. 고구려를 받아서 송산리, 고군 1호분, 2호분이 해당된다. 그 다음에 벽화는 그려져 있지 않다. 벽화는 그려지지 않다. 네. 벽화는 그려지지 않는 걸로 여기 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원칙은 나와야 된다. 나와 있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벽돌 무덤. 멸방을 벽돌로 쌓은 무덤으로 중국 남조의 양을 받았다. 남조 밑줄 보시고, 동그라미 보시고, 양의 밑줄 보시고. 즉, 무령왕 아마 사후에 양나라에 아마 무덤을 만든 기술자들이 아마 왔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벽돌을 만드는 기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무덤을 만들 수 없었으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6호번에는요, 사신도와 일월도 벽화가 나와 있습니다. 벽화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에 대한 부분이 별표 5개짜리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죠. 무령왕과 왕비 합장능으로 71년에 완전 형태가 발견되었다. 일단 합장능이야. 합장능. 우리가 생각하는 합장능은 묘 하나에다가 부부가 하나로 뼈가 합쳐지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 여기는 관을 2개 썼습니다. 예, 관을 2개 썼습니다. 그럼 1971년에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다 끝났습니다. 71년에 나온 이유는 이게 우리 증시할 시험에 한번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부분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던 것들이죠. 연도가 언제 발굴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되게 안 좋은 문제죠. 진짜 지양해야 할 문제들인데 가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가끔씩 얘기하거든요. 72년에는 경주에 항남대청이 발굴됩니다. 살짝 적어. 이런 문제, 짜증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항남대청이 발굴이 시작됐다. 살짝 적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 보겠습니다. 묘지석이 출처되었고 상수대 무덤 중 유일하게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무덤이었다.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무덤이다. 죽은 날짜와 장례 지는 날짜가 다 기록이 났단 말이에요. 벽화는 그리지 않으나 연꽃무늬 등 다양한 무늬가 연꽃무늬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련된 백제 문화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출처인물 지석 이런 돌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거기에 내 이 땅에 묻히는 권한이 생겼다. 매직권 유지고 있습니다. 매직권. 그다음에 석수, 상상의 동물이죠. 혹시 일부에 잡신이 들어왔으니까 맞겠다는 건 석수 또는 진묘수라고도 하죠. 진묘수. 중국 양나라에 동전이 대개 있었다는 것은 매직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전, 금관, 기골이 일본산 금송이 줄였습니다. 소나무 이름입니다. 금송입니다. 일본의 왕족과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덤 그 재료입니다. 네, 관을 짜는 대표적인 재료 금송이죠. 금송으로 사용했는데 금송이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일본과 백제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을 것이다. 또 예의적으로 무령왕의 딸이 일본왕의 딸이 무령왕의 딸이 일본의 천황과의 결혼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봤을 때 아마 되게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추가 자료 여기에 6.25 모습이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기록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3년상을 치렀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을 별도의 공간에 매장을 하고 난 다음에 시신이 썩고 난 다음에 뼈만 별도로 다시 장례를 치렀다는 게 3년상을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습이 보이더라. 유교적 모습도 보이더라. 그 다음에 사비시기 가겠습니다. 천도유의 규모는 작지만 세련된 굴식, 이거 밑줄 그어야 돼. 규모는 작지만 세련된 굴식 돌방 무덤이니까 밑줄 긋습니다. 대부분 D시대로 가면 규모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규모는 작지만 훨씬 더 세련된 굴식 돌방 무덤을 취하고, 이게 선택지만 계속 나온다. 말장난 친다. 됐죠? 네. 밑에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송산리 고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릉의 내부 모습이고요. 석수가 이겁니다.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렸죠? 그림을 잘못 그렸으니까 이 정도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건물이죠. 그래서 석수 또는 진묘수, 진귀하고 묘하게 생긴 짐승이다. 무령왕릉에 출제된 금제 관장식, 송산 6호원에 복원한 벽화, 무령왕릉 지석, 무령왕릉 지석 모습 보이시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서울 석천동 고운 보시죠? 계단식이죠. 계단식, 이렇게 돌이 쌓여져 있는 장군층의 모습과 유사하더라. 다음 페이지, 부연 능산리 고운 보이실 것 같고요. 무령왕 뒤에 베개의 모습들, 시신을 안치했던 부분에서 발견된 게 베개의 모습, 이런 베개의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신라의 고분에 관련된 부분이죠. 통일 이전에 돌무지 덧널 무덤, 별표 한 3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 좌측에 구조 나와 있습니다. 도표와 이런 형태를 갖다가 돌무지 덧널 무덤, 즉 돌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돌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얘기는 뭐죠? 도굴이 어렵습니다. 돌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신라 고유 무덤인 무덤이지만 북방에서 아마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북방 민족들이 되게 돌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거대한 무덤 양식으로 지상이나 반지하에 시신과 껴묵거리를 넣은 나무 던전을 설치하고 거기에 흙을 덮었습니다. 시신 밑을 오시고 껴묵거리, 부장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장품 되게 많이 발견됐습니다. 특징, 구조상 협소해. 무덤 규모는 큰데 외부의 무덤 규모는 크지만 내부 무덤 규조가 좀 작아졌어요. 규모가. 자, 구조상 간을 넣는 널방이 없어서
벽화를 그릴 수 없습니다. 벽화가 없습니다. 되게 많이 나온다. 추가 매장이 어려서 단장묘입니다. 단장묘 또는 헛장묘라고 합니다. 헛장묘. 헛장 이렇게 적습니다. 헛장묘. 한 사람밖에 묻힐 수 없다는 것. 도굴이 어려워서 많은 부장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 무덤 다 알아야 됩니다. 천마총. 밑에 천마총의 그림 한번 봐보시죠. 천마도가 있죠. 천마총은 이게 말 안장의 그림이지 벽화가 아니라는 사실. 시험에 단골로 나왔던 대표적인 부분이죠. 천마총.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을 죽여서 같이 묻었다는 뜻이야. 춘장이야. 그러니까 왕의 무덤급 해당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춘장이 되게 많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요. 그 옆에 관에 별도의 막 유골들이 막 써져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탔던 말도 죽여서 같이 그대로 묻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말 안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야. 이 안장의 벽화 그림은 이게 소재가 자작나무로 그렸어요. 소재가 자작나무로 그렸어요. 근데 이 자작나무를 갖다가 다시 과학적 기법에 따라서 분석해 봤더니 우리 책에 나오지 않지만 신라 게 아니었어요. 북방 시베리아에서 건너온 물건이었어.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신라와 북방 시베리아는 연결 고리가 있었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황남대총. 오늘 경주 한남도에서 발견된 커다란 물건, 무덤, 대총. 그래서 이제 왕관이 발견됐죠. 나머지 것들은 나온 게 별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호우총. 하나 추가할까요? 서봉총. 추가합니다. 서봉총. 호우총은 이제 강개토대왕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무덤 실은 이 호우총은 좀 웃기는 게 뭐가 있냐면, 신라나 천년이라는 나라가 지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지금까지 오는데 어려운 시기가 됐죠. 일제강점기 시기로 추측되고 있는데, 보통 이런 무덤인지 모르고 이런 일반 주택이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사는 주택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리를 하다 보니 이상한 데로 발견되는 거예요. 이걸 파다 보니 여기가 밑에가 무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의 일부 형태는 사라져버린 거지, 그 사이에. 그리고 여기서 봤더니 엄청난 보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신라시대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접시가 하나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명문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강개토 대왕에 대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여기에 호우십이라고 하는 글자가 한자가 열시가 써져 있는 거예요. 호우란 말이에요. 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그죠? 네. 제례를 지내고, 장례를 할 때, 그리고 이와 물건을 같이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누구 무덤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호우라고 하는 이 술잔이 발견돼서 결과적으로 이 가장 특징적인 그림 호우라고 하자 해서 호우총이 된 거예요. 총은 무덤 총자를 쓰는 것 같아요. 서봉총. 책에 안 나오는 놈이죠. 스웨덴 왕자 구스타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일제강점기입니다. 결혼하고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온 거야.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왔는데 신문 기사에 신라 왕릉금 무덤을 발굴한다는 기사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일본 황실에 얘기해가지고 같은 황실들이니까 나도 이게 발굴에 참여하겠나라 참여하게 됐어요. 가능한 이유는 이분이 이 고고학을 전공한 친구야 자기 나라에서. 동양의 왕릉급에 해당되는 무덤을 발굴한 자기도 참여하고 싶은 생각 확 들겠지. 신혼여행 와가지고 무덤에 발굴에 참여하게 됐다. 근데 봤더니 봉황이 그려진 왕관이 발견된 거야. 뭐라고 변명을 할까 무덤을 갖다 되게 고민스러운 거야. 그래서 스웨덴 왕자를 갖다가 한자로 하다 보니 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서봉총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스자를 그대로 써봐. 스웨덴 왕자. 스자를 써도 되게 스봉총 될 수, 잘못하면 역직거려야 될 수도 있다고. 다행히 서봉총을 하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구울식 돌방 무덤 볼게요. 네. 삼국 통일 직전에 구울식 돌방 무덤도 신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벽화가 발견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영주 수릉에 발견된 어숭류의 미주를 쓴다. 어숭류. 사람 이름입니다. 어숭은 사람 이름이고요. 네, 어숭류가 발견됐고요. 거기에 네, 벽화의 모습이 보이더라. 그 다음에 오늘 통일신라의 고훈 하장법이 드는 대양암이죠. 네, 무모함 등이 대표적인 하장 방법에 의해서 장례를 치렀다. 또 나오네. 굴돌망부담 둘레돌 12 진상을 조각했다. 그 대표적인 김유시 묘이다. 오른쪽 그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둘레돌을 줬다. 이 둘레돌을 만드는 방법이 고려 왕릉과 조선의 왕릉에 비해서 증파되었다. 발해의 고은 뭐죠? 정혜하고 정효밖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수가 없죠. 네, 정혜공주 무덤과 정효공주 무덤이 있는데요. 자, 보시죠. 정혜공주 무덤, 둘째 딸이라고 해서 문왕의 둘째 딸. 네, 굴식 돌반 무덤. 이게 문왕 초기는 거의 대부분 고구려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굴식 돌반 무덤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주림 천장이고요. 그 다음에 돌사자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돌사자는 정혜공주 무덤에서 수호신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즉, 이거 전부 다 고구려 요소고요. 후기가 되면 당나라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당나라의 벽돌 무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넷째 딸인 정효공주 무덤에 여우산 고궁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벽돌 무덤 양식이고요. 그 12명의 12명의 인물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천정은 평행고인구조. 천정은 평행고인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평행고인구조를 뭘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네. 벽돌을 이용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이게 재작년 기출이죠. 이게 아마 경간부? 경찰 간부 보시면 아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되어 있죠. 무덤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부분을 갈 텐데 건축 불상 부분을 했는데요. 건축과 불상은 조금 쉴까요? 네, 조금 쉬겠습니다.